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자, 오늘은 한지영 연구위원 모시고 이 투자 전략 시장 판단 뭐 이런 얘기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나오셨을 때 CPI 발표하는 날. 아, 그때였군요. 그 전날에 그때. 바로 나왔었죠. 네. 그때. 근데 그때 어떻게 됐죠? 뭐 대략 얼추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좀 도망칠 구멍 많이 열어놔가지고 어느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때 몇이라고 그러셨었죠? 그때 기억이 안 나네 지금. CPI 그냥 컨센은 6.0 정도로 부합하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거의 딱 그렇게 부합하게 나왔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얻어 걸린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튼 뭐 CPI 예상대로 나왔고 그 이후에 예상했던 대로 대체로 시장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3월 달에 이제 은행, SVB 은행권의 위기 사태가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려 최근에 시장 색깔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그 단서 역할, 계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거? 그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은 네.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월 달에 2월 달에 경기 전망을 둘러싼 지배적인 시각은 네. 골디락스 아니면 노랜딩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 제가 질문도 드린 거 생각나요. 노랜딩이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네. 아. 근데 저는 그때 노랜딩은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SVB 사태가 노랜딩의 전망을 크게 후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누적된 긴축 효과의 부작용들이 이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SVB 사태가 한번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는 이거 같아요. 요즘에도 좀 체감하실 텐데 그동안 저희는 이제 지표가 안 나오면은 호재다 이 인식이 강했죠. 그러니까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지표 안 나오면은 연중 긴축 세게 안 할 거야. 땡기자 위로 지르자 이러한 좀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서 증시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 이 국면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노랜딩 전망이 후퇴되고 랜딩 전망으로 시장의 시각들이 이동을 하면서 경기 둔화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차이를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부각시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네네.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쵸.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경기 침체감의 우려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그거가 배드가 배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2분기 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어제 또 지표에서도 나왔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 문제보다는 경기 침체는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제 하나의 좀 상수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 프로에서도 중간중간 저도 보다 보면 이야기가 나왔던 게 과연 침체의 종류가 깊은 침체냐, 얕은 침체냐, 뭐 이제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면 순한맛 침체냐, 매운맛 침체냐 이 여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도 2분기 때는 그 순한맛과 매운맛 이거를 서로 시장 참여자들 간의 의견을 대립하고 충돌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조금 있는 이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 보는 시기자.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한맛 침체, 얕은 침체로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많이 빠지지도 않고 많이 네. 오르지도 않고 네. 이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지만은 그쵸. 뭐 그렇게 간다. 네, 박스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뭐 중간중간 또 다른 뭐 안 좋은 사건들이 터지면 벌어지겠죠. 뭐 은행권 위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감들이 확산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뭐 그 블랙스완급 이벤트나 혹은 뭐 그레이스완급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수 박스권 하단은 좀 견조하다. 저는 일단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네. 우리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일단 우리 그 한국은행은
금리를 일단은 뭐 동결로 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거의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거기도 저희가 이제 지표 의존적이라 연준이 좀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하고 저희는 연준 의존적이라고 좀 시장에서도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아마도 한은도 연준의 5월 FOMC 결과를 보고서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는 동결로 좀 먼저 상정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화요일 날 금통이 있고 그렇죠. 수요일 날 CPI 있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 목요일 날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있고 네, 맞습니다. 딱 쭈루룩 있고 네. 또 금요일 날 내일 또 고용 지표 그렇죠. 발표가 있어갖고 네. 이게 또 경제 지표와 또 수급 요인 뭐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제 지표 아까 이제 금통위는 이제 약간 그 동결 네네. 그러면 이제 CPI가 발표 당연히 이제 6%니까 이제 뭐 컨센서스는 5점 몇 네, 퍼센트인데 5.2, 5.3 뭐 이 정도 좀 많이 내려온 상태죠. 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키는 건가 아닌가 하여튼 그런 지표에 또 혼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해석에 맞습니다. 대한. 네,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다음 주도 조금 혼돈의 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음 있고. 주요? 네. 네. 그 왜 그러냐면 원래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증시도 미국 증시는 금요일부터 그거를 부활절. 가격에 반영을 해서 소화를 하게 되는데 부활절 휴장이에요. 예, 휴장이죠? 휴장인데 고용 지표는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결과도 미국 증시에서 월요일에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그 결과를 놓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 조금 그 변동성들이 있을 것 같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뭐 고용보다 중요한 건 사실상 이제 물가가 또 얼마나 더 떨어지냐 이거죠. 그리고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산육들이 긴급 감산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가 다시 조금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컨센보다 좀 더 다시 높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컨센이 대략 5.3 정도로 돼 있는데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근데 이게 막 5.5, 5.6 이렇게 아니면 6.0에서 안 내려오고 이러면은 시장이 좀 피곤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기 생각. 침체도 오고 물가 지표도 오르고. 그렇죠. 근데 그 가능성 저는 낮게 보고 있어요.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그 물가 하락 압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3월 달에 저희 SVB 사태로 인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는 3월 달에 그래도 올랐지만 체감상으로는 하방 압력들이 좀 심했잖아요. 이거는 미국 가게들도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유발한 만큼 수요는 계속 좀 둔화되고 있을 거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CPI 물가 뭐 제가 다행히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예,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시장 중립적인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시장 중립적인. 근데 이제 그건 괜찮습니까? 그 유가는 어쨌든 좀 높아질 것 같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물가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네네. 근데도 계속 금리 동결 정도로 유지해도 우리 경제는 괜찮아요. 동결을 이 고금리를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연준이랑 한은 모두 지금 상반기 때는 금리 인상 중단하고 이 고금리 기조를 오래 끌고 가지 않고요. 저는 최소한 연말부터는 빠르면 11월 FMC부터는 12월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연말에는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도? 한국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물가도 조금 낮게 나오면서 그 부담들을 한층 덜어낸 만큼 전체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연말로 갈수록 비단 뭐 한은이나 그다음에 뭐 연준 이런 은행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연말로 갈수록 좀 완화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캐나다 중앙은행이나 호주 중앙은행, 한국이랑 좀 경제상은 비슷한 이런 쪽의 중앙은행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 위기, 네네.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JP 모건 CEO가 아직도 그쵸. 네. 지속된다 네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큰 변수잖아요. 지금은 조금 소강- 완화되는 공조 체제로 인해서 조금 완화되는 추세가 있는데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좀 생각해요? 저도 위기의 불씨는 지금 소강된 거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제 거 여기 이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왼쪽만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그 왼쪽에는 대표적인 미국의 시장 금리인 2년물 국채 금리랑
그 MMF 잔고 머니마켓 펀드 단기금융상품 잔고를 나타낸 건데 이 점선은 일단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면은 그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MMF 잔고도 같이 늘어납니다. 왜냐 MMF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돈을 늘려는 수요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 탈동조화 다이버전스가 나는 현상들이 종종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과거를 놓고 봤을 때 08년도 금융위기 2020년도 팬데믹 금융시장이나 경제 위기 신호가 발생했을 때 금리는 내려갔는데 MMF 잔고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약간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 차트가 시사하는 바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뭐 주식시장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마인드가 좀 강하니까 네. 이거 괜찮을 거다 하면서 지금 위로 땡기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그 외에 다른 금융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은 야 은행 위기 아직도 끝난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이제 현금을 들고서 은행에 예금하기보다는 그냥 MMF 단기 금융시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이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네. 추가적으로 뭐 4월 당장에 뭐 다음 주가 됐건 5월이 됐건 간에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은행들의 위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과연 도망쳐야 되냐 다 팔고 도망쳐야 되냐 라고 판별 따져보면은 저는 그거는 아니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그 도망치려면은 정말로 신규 악재성 큰 대형 재료들이 증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들이 과연 이번에 은행 위기가 저희가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변수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예견해왔던 악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발생한 이벤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다음 차트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차트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왼쪽 그림은 이제 80년대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별로 해서 인상 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기간별로 따져봤는데 이제 가장 최근인 2022년도를 보면은 거의 이 각도를 보면은 거의 75도 각도 그 엄청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만큼 빠르고 강하고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됐다. 이거를 이 차트가 시사를 하고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 오른쪽 차트는 제가 다른 데 리서치 거를 좀 회사 거 한번 참고해봐서 갖고 온 건데 그 연준의 검은색 선은 연준의 기준금리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텍스트로 돼 있는 글씨는 이 당시 때 발생했던 주요 신용 사건들 조금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네, 신용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80년대에는 저축대부조 파산 사태,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태가 있었고,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태. 예, 그 다음에 뭐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 붕괴, 2008년도, 2007년도쯤에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고점에 다다랐을 때는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역사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야 금리 예전에 이렇게 완만하게 인상하는 구간에서도 문제가 터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상하는데 문제가 안 터질까? 안 터지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유행이자 그냥 단순히 희망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부 당국자들, 중앙은행들도 작년부터 그렇게 세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대비하고 있었고 플랜을 짜놓고 있었지 뭔가 않을까. 터진다. 그렇죠. 그게 이제 노랜딩 이야기 나오면서 잠깐 2월달에 방심을 했다가 3월달에 이제 맞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영호님 보시는 네. 거는 규모 자체는 네.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네. 뭐 좀 괜찮은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터질 때 리먼 터질 때 보면은 그 정부 측에서 그다음에 중앙은행 측에서 대응이 조금 늦는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3월달 한해서 대응 속도와 방법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기민하고 빠르게 대응했어요. 이거는 이들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플랜을 짜놓고서 문제가 터져 그러면 막으면서 땜질하면서 가자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지 근데 않았나. 아까 이렇게 기울기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까 이제 78년에서 이제 80년 초반 때까지는 볼코가 그쵸. 이 기울기보다 더 훨씬 많이 훨씬 했었죠.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쵸, 그 네. 리스크가 네네. 그러면 지금도 기울기가 만만치 않은데 네. 혹시 뭐 그런 위기가 나타날 80년대 초반 같은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 없나요? 그거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지금도 중간중간 3월 말까지도 뭐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 나와서 이야기가 그랬다시피 은행 시스템 건전하고 바이든도 그랬다시피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필요시 전액 예금 보장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전판을 깔고 가겠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신뢰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는 제가 그 6개 인상 사이클만 좀 놨었는데 그렸는데 과거에 1950년대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총 12번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9번이 침체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다 내심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안 오는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과거의 데이터나 패턴들을 보면은 이건 언젠가는 오긴 올 거다. 시간의 문제다. 이거를 지금 저는 작년 주가부터 반영해 오고 대비를 해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분기는 주식시장이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네네. 다음 주도 엄청나게 경제 지표 나오고 그쵸. 확인하면서 좀 간보는 변동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되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뭐 사실상 지금 침체 지표로 가능성이 보면 맞죠. 그럼 아까 이제 침체를 11월쯤에는 금리 인하 네.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반기는 그러면 좀 인하하면 좋아지는 건가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보다는 뒤로 2분기, 3분기, 4분기로 지날수록 증시가 좀 더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근거는 작년에 우리를 괴롭혔던 중앙은행이라는 존재가 이제 우리 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 근데 유동성이 이제 좀 풀리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그렇죠. 유동성이 풀리고 문제가 됐던 인플레이션 연말로 갈수록 잡힌다라는 전제 그 가정을 깔고 가면은 네. 증시 방향은 위로 보는 근데 것이 그 맞지 않나. 기업의 이익은 안 좋아지잖아요, 계속. 그렇죠. 기업의 이익은 EPS는 안 예, 좋아지는데 아마도 안 좋아지는데 그 실적 저점이 언제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 저점은 뭐 정말 늦어도 3분기인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주가랑 실적은 같이 간다라고 하지만 항상 변곡점이나 바닥을 먼저 잡거나 고점을 먼저 잡는 거는 실적이 아니라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이익 침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은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분기나 3분기 사이에 실적 저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한번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다는 건 주가로서는 바람직한 일인 거죠.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점이 뭐 만약에 6월달 지나서 7월달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 때 이제 저점 정말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2분기 전부터? 예, 사서 모아가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점 확인은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시장의 의견이죠. 이게 뭐 딱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확인이 되는 이게 정량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 참여자들? 이런 것들이 어떤 네. 식으로 조성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 보실 때 조금 헛갈릴 수 있는데 네. 네네. 아까 이제 기업의 실적은 저점이자 근데 네. 경기 침체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기업의 실적은 먼저 선반영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쵸, 네. 아니면은 이제 중국의 사이클과 미국의 사이클이 좀 틀린 점이 그쵸. 있어서 네네. 이게 이제 미리 중국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또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그쵸. 그게 저점에 오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그런 그 거잖아요. 헷갈릴 수 있는 정리 타임라인 시차를 정리해드리면은 예. 경제가 제일 늦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움직이고 제일 빨리 움직이는데 주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실적, 경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느 정도 이해가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주가는 먼저 선반영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적도 네. 또 선반영되면서 네. 경기가 침체 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조금 뭐 기업 이익이 좋아진다 그런 그쵸.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때부터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도 확산이 되니까 기업 실적도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아마도 이것도 자주 질문을 받는 거고 2%에서도 저도 종종 받던 그 질문들인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 몰살당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략 20-3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20-30년 동안의 연준의 기준금리랑 그다음에 나스닥이나 코스피 차트를 같이 대놓고 그려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도 다 같이 빠져요. 네. 과연 그렇다면 제가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다고 하면 연말에 시장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좀 의문,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바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그런 그 질문. 예, 맞. 되게 그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거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데이터를 볼 때 과거 데이터를 보는 게 맞긴 맞지만 맥락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 지난 2, 30년 동안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당시의 물가는 2%대에서 3%대 이때 물가였고 지금은 6에서 8%대 작년에는 9까지 보고 왔잖아요. 네. 정말로 고물가 시대입니다. 그 물가 인플레이션 레벨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게 첫 번째 그 중요한 맥락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가가 2%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인하를 했던 거는 경기가 과열이 돼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인상을 했던 거고 인하를 했던 거는 경기가 극심한 침체, 너무 부진하니까 이거를 부양하려고 인하를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인상 배경을 보면은 경기가 과열 때문에 작년에 인상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그거 잡으려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으니까 이번에 인하의 논리 배경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물가가 잡히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은 과거에 그 있었던 저희가 경험했던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 크지 않다. 이 정도로 도출해 볼 수 조건이 있습니다. 되는 물가는 몇 프로예요? 물가는 금리 인하 아마도 2%대가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고는 있는데 네. 지금 2%대 올해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물가랑 기준금리랑 비슷하게 되는 시기 항상 맞춰가지 않을까. 물가랑 기준금리가 비슷하게 되는 시기라면 대충 한 4% 정도. 그렇죠. 연말 가면 4% 초반 아니면 3% 후반. 그러면 금리도 한두 차례는 충분히 내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상반기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도 조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거는 연준의 기준금리랑 미국의 CPI를 같이 나타낸 건데 이거 빼고 일단 회색 음영선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준금리랑 CPI랑 차이를 나타낸 거고 쉽게 설명해서 한국말 더 풀어보자면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뒤처졌는지를 판별할 때 좀 쓰는 제가 차트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그 2022년도 보시면은 이 음영선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인플레이션 시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었죠.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연준이 금리 그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던 거 잘못 본 거라고 하면서 비판이 많았던 이 시기였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연준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상태였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만나러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연준이 3월 FOMC 때 금리 인상에서 기준금리 상단이 5%대였고 네. 지금 이번에 CPI가 그 5.2, 5.3 나오고 5월 FOMC 때 5.25까지 금리 인상하면은 얘네들은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 중단할 명분은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더 내려가는데 기준금리보다 더 아래에 있는 구간에 있으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는 금리 내리는 거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연말 가서는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월 3일 날 FOMC에서는 0.25를 올리고 네네. 그 다음에 어, 중단을 했다. 중단한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같이 똑같으니까 네네. 중단했다가 이제 11월 정도에 그렇죠. 저 인하를 인하한다. 한다면 저는 그게 제일 지금 현재 제가 그리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죠. 근데 만약에 이제 9월 달에 막 갑자기 50bp 인하하고 12월 달에도 50bp 막 전격 인하하고 이런 사태 벌어지면은 이거는 증시에 더 안 악재겠죠. 좋은 거죠. 지금 뭔가가 더 신용시장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뱅크런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3월 달처럼 정부에서 쉽게 지날 수 없는 일로 번져지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위험한 신호이긴 한데 네. 그 가능성은 저희가 지금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예를 이렇게 들어 생각하고 10월에 막 있습니다. 0.5 갑자기 인하를 한다고 발표를 해요. 네, 사실 우리는 무슨 은행망한 것도 없고 막 이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인하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 뭔가 우리가 못 봤지만 수상한 시그널들을 연준은 지금 포착을 하고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빨리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내린 다음에 뭔가 그냥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뭔가 9월이나 뭐 12월에 중간에 막 한 번에 25가 아니라 50, 75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뭐 또 터졌다고 생각하면 네, 되는 일단 거예요? 도망치라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아 근데 이 무슨 지표가 항상 나왔을 때에 내리는 거지. 네, 현재적으로 보통 연준이 잘 안 움직이는 움직여요. 거는 네, 거기는 네, 전혀 확률이 없죠. 데이터 후행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요? 네, 그럼 맞습니다. 뭔가 하여튼 지표를 읽고 그들은 그럼 내리겠군요. 그렇죠.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뭐 위험 리스크가 그렇죠. 왔었는데 단기자금 시장에 뭔가 문제가 터졌던가 아니면 다른 크레딧 시장에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저는 뭐 지금은 그렇게 되게 거대한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역사적으로 아까 뭐 이렇게 짚어주셨듯이 네, 금리 그렇게 올리고 나서 문제가 안 터진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매우 그냥 작게 귀엽게 터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3월 달은 좀 큰 거 같은데 지금 네. 생각해 보면 약간 좀 귀엽게 터진 거죠. 요 정도 네. 터지고 넘어간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죠. 앞에 사건들을 보면 되게 좀 컸었죠. 근데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오늘날의 학습 효과가 돼서 학습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생각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네, 옛날에는 공조가 좀 느렸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조가 빨리 하는 거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를 네, 많이 맞습니다. 이제 겪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의 동일한 위기가 네. 재현이 되는 거라고 보지 않는 입장이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시각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 피하면서 결국은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 어떻게든 피하려다가 더 큰 거 때려맞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중간중간 계속 부작용들은 나올 거고 그 부작용이 나온 거 첫 번째가 그거였죠. 지금 SVB바 사태, 은행권 중소형 은행권 위기였고 요즘에 부작용 나오고 있는 게 그동안 저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 호조 이게 경기 노랜딩 전망과 연준의 금리 인상 명분을 만들어줬던 건데 네. 어제 발표된 뭐 ADP 민간 고용 그다음에 ISM 서비스 지수 다 망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그것도 저 한번 보시면 그 네.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뭐 예를 들면 제가 자꾸 너무 나쁘게만 얘기하는 네.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 그런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제 뭔가 사건이 터지면서 증시도 좀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SVB 사태 아니라도 이렇게 증시가 별로 안 무너지고 네네. 계속해서 뭔가의 에너지를 계속 좀 갖고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이 에너지가 한번 해소는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이 에너지 해소하는 이벤트가 꼭 SVB 말고도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에서 터져갖고 한번 가진 않을까. 그쵸,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걸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과 정황 이런 것들을 그것만 보면서 가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그 주식시장의 예상은 어느 정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올해 1분기 보면은 이제 2차전지를 들고 있느냐 없느냐. 그쵸. 그리고 ETF도 2차전지 같은 그쵸. ETF도 네. 에코프로가 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2분기 네. 그리고 2분기는 박스권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는 좀 좋게 보시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면 2분기는 어느 업종에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하반기는 좀 길게 보면 네. 뭐 길게는 아니지만 네, 네. 앞으로 한 뭐 3개월 이후부터는 네. 또 어느 업종에 좀 주목해서 봐야겠어요.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뭐 연간 전망 때도 그랬고 중간중간에 또 2차 전지를 좋아를 했었는데 지금은 좋아는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서 그 변동성을 감당할 위험성 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좀 취향의 문제로 넘어간 것 같다. 2차 전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지금은 내일 실적 발표 예정된 반도체, 대형 반도체 쪽들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뭐 산업 애널리스트가 아니어서 정확히 뭐 이 산업이 어떻다, 실적 바닥이 어딘가 이거를 제가 정확히 가늠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냥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한국 증시를 사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특히나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그렇게 세진 않았잖아요. 순매도로 있었잖아요. 지금 4월 달도 별로 그렇게 순매수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하이닉스는 팔고요. 이거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 반도체 실적 바닥 뭐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나면은 정말 실적 저점이다. 이 기대감들도 그 시장에 있기는 있지만 혹시나 모를 일들에 대비해서 실적 전망이
턴어라운드가 늦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반도체에 올인되어 있는 이 SK 하이닉스를 사기보다는 좀 더 포트폴리오가 있는 삼성전자 쪽을 일단 담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최근 수급상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매 패턴들 따라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그냥 뭐 주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부터 그렇게 거의 1년 반 정도 조정 그렇게 받으면서 어느 정도 웬만한 악재, 그들이 맞을 수 있는 악재들은 다 주가에 반영해 왔던 만큼 지금은 뭐 밸류에이션 밴드상 들어갈 자리냐 나올 자리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들어갈도 되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지금 탑다운 관점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차라리. 네네 맞습니다. 그 하반기는 어떨까요? 하반기는 2분기는 반도체 쪽 네. 좀 주목해서 하반기는 또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계속해서 반도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도 하반기까지 계속 들고 가도 좋은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죠. 왜냐 제가 하반기 코스피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높은 레벨에 있다, 더 방향 위로 간다라고 봤을 때 그 코스피랑 반도체는 약간의 일심동체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그러니까.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 가도 저는 충분히 뭐 승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 그 반도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진짜. 그쵸. 뭐 기모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 원기업. 예, 살려고 기회를 모으고 계시고 있는 수급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세미나를 아, 돌아다니다 그래요? 보면은 네, 확실히 반도체가 이제 어쨌든 뭐 재고를 보든 뭐 가격으로 보든 거의 바닥 찍었다고 아마 많이들 판단하시는 거 예, 아니에요? 일단 주가는 다들 바닥 찍었다라는 건 작년 이번 1월달에 좀 확인을 한 것 같고 과연 실적 바닥 찍고서 얼마나 위로 세게 뽑느냐 이 문제로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다들 약간 눈치 싸움하고 있지 않나 아,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뭐 뜨겁다고 할 수 있다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렇죠. 지금 바이오, 예. 2차 전지에서 돈이 빠질 것 같은데 그 돈이 네. 과연 어디로 갈 거냐? 반도체로 갈 거냐 이제 바이오로 갈 거냐 이 갈림길에 조금 있는 분위기예요. 요즘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 나오는 이야기가. 네. 근데 그 돌아다니면서 듣는 이야기로는 반도체가 아무래도 좀 많고. 네. 바이- 그런 거는 아니 반반인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저는 저에게 양작 태기를 하라면 차라리 저는 이제 그 탑다운 쪽에서 보다 보니까 약간 편향된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반도체는 뭐 세트 업체 세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만든 회사도 있고, 네, 소부장도 예, 소부장도 있고, 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우리 소부장 같은 경우도 뭐 조심스럽지만 최근에 좀 많이 시세를 줬잖아요. 많이 좀 뿜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가격 레벨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저는 대형 쪽 세트 쪽으로 가는 것이 아. 현 시점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제일 앞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네 그죠? 근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웬만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면 별로 뭐 재미없는 주제고 맞아요. 조회수도 잘 안 나온 주제이긴 한데 네, 지금 뭐 저는 탑다운 애널리스트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 네.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네. 어쨌든 뭐 실적의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반등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네, 큰 네, 업체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삼성전자 워낙 시가총액이 크니까 네. 이제 반도체 업황도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 지수랑 또 같이 그쵸. 동행하니까 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겠군요. 결론적으로. 근데 어렵네요. 그 반도체도 사실 이제 결국 경기랑 매우 민감하게 그쵸. 이어져 있는데 맞습니다. 뭐 다들 하반기 경기 안 좋다. 물론 이제 이 경기는 반도체 경기랑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어쨌든 소비 경기 굉장히 위축될 것 같고 뭐 중국이 조금 뭐 나아질지 모르겠으나 전 세계적으로는 하여튼 경기 침체들을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네. 반도체가 괜찮을 거라고들 많이 하시는 거 보면 네. 그 괴리는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침체의 강도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만약에 제가 아까 얕은 침체냐 깊은 침체냐라고 했을 때 정말로 깊은 침체로 가면은 반도체 지금 사는 시점은 늦춰야 되죠. 반도체는 왜냐하면 전방 수요도 결국에는 매크로 환경, 전 세계 글로벌 경제 환경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경제가 예상보다 침체의 강도가 깊어지면은 전방 수요도 더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반도체 실적 저점 찍는 거 더 느려지게 되고 이게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저는 그 깊은 침체보다는 얕은 침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1분기나 2분기 이 실적 시즌 이 실적 사이가 실적이 중에 하나가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반도체. 예. 근데 또 외국인 매수의 또 중요한 요인이 네, 뭐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환율로 계속 발현은 그쵸. 되지만은 네네.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좀 어떨 것 같아요? 더 나빠질 여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출 펀더멘털로 봤을 때 아무래도 한국 경제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 지표로만 보면은 다시 한번 좀 두 자릿수 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 수출 숫자가 전월 대비 얼마나 더 망가졌느냐도 중요한데 시장의 컨센보다 얼마나 더 나쁘냐 좋으냐를 따지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3월 수출은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고 또 마이너스 감소폭들도 생각보다 좀 다 축소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2월달 수출이 40%대 마이너스 40%대였는데 지금 3월달 들어서는 마이너스 30%대 진입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수출 펀더멘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다 되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질문도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네네. 지수 박스권을 이야기하면서 네. 반도체를 좋을 거라고 얘기한다면 네. 반도체 외 나머지 것들이 박살난다는 얘기냐? 뭐 이제 흡성대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로 그게 흡성대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쭉 빨아들인다고요? 네, 그렇죠. 반도체가. 딴 데서 판돈 반도체가 다 빨아들이는 거. 이거 최근도 그렇고 작년에도 몇 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루에 뭐 2, 3% 튈 때 그런 흡성대법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돈이 얼마나 있냐 없느냐. 시장에 돈이 많을 때는 그 흡성대법 잘 안 나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흡성대법 잘 막히고 자칫한 주화인마도 걸리고. 그런데 지금은 시장 유동성 연준 총자산이나 BOJ 총자산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을 보면은 작년보다는 나쁜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뭐 거래대금 보면은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을 코스닥 거래대금 앞지를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나름의 지금 거래대금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에 돈들이 좀 더 있다라고 봤을 때 전자 닉스만 가고 반도체만 가고 다른 것들을 못 가게 되는 그런 흡성대법 출현할 가능성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흑성대법 아니고 흡성대법, 예, 무협지에서 나오는 건데. 무협지 네. 나오는 겁니다. 아, 왜 무협지 얘기 자꾸 하냐면 네. 우리 한지영 의원이 네. 또 키움증권 하면 또 영웅문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 이렇게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무협지 옛날에 좋아하셨는 모양이에요. 옛날에 좀 좋아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나 무협지는 한번 딱 보고 네. 너무 이게 좀 뻔하지 않아요? 네,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이제 무협 용어 쓰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좀 편하게 봐주시면 괜찮을 것 너무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네. 아, 반도체. 그럼 진짜 그 상황 된 다른 업종들은 철퇴를 진짜 맞겠네. 되게 힘들겠네. 맞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뭐 상대적으로 덜 오는 거지. 그냥 주가 빠지면서 반도체만 가는 그러한 장세는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시중에 돈 얘기도 잠깐 주셨는데 네. 시중에 돈 나올 구멍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잘하면 더 나올 수도 있겠고 이걸 이제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뭐 있습니까? 큰 돈 나올 구멍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네. 어떻게 다 어디서 대출 받아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네. 제일 위에서 보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동안 작년 거의 2년 동안 긴축에 나섰던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이제 상반기 때 멈추고 하나둘씩 완화 기조로 올해 걸쳐서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게 좀 저는 가장 좀 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은행들이 좀 완화적으로 갈 것 같다. 네. 은행이 완화적으로 간다는 거는 일단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의 스탠스가 글로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부양 기조로 점차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돈 들어오는 구멍은 작년보다는 좀 더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희 월급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이제 그 바텀은 말고 탑타운 쪽에서 보면은 지금 돈 들어올 때가 좀씩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어제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3.3. 그렇죠. 예, 많이 그 내렸죠.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하고 채권은 뭐 비슷하게 움직이지만은 네네. 채권 금리가 더 내려오고 경기 침체가 간다고 그러면 네. 오히려 채권이 더 낫지 않나요?
채권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주식쟁이여서.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채권 금리가 뭐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뭐 한두 달 안에 3%대 이하로 내려갈까를 따져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여력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상대적인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잠재적인 포텐셜 한두 달 정도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채권보다는 주식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하반기 그림을 저는 이제 속으로 다 그려놨습니다. 네. 한기정 위원님, 네. 이번 2분기 과연 네. 어떻게 갈지 네. 또 매우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또 우리 위원님의 이야기와 실제 가는 거 한번 잘 비교하면서 네. 나중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